김건희 여사 의혹과 관련해서는 정말 화수분과 같습니다. 파도 끝이 없는 상황인데요. 최근에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대통령실의 5인방 논란이 나오고 있어서 관련된 취재를 직접 하고 있는 분을 저희가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김대남 전 행정관이죠. 김대남 전 행정관의 강원도 3인방. 오늘 이렇게 나오고 있어. 누가 어떤 얘기인지 벌써부터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오늘 재밌겠다 이렇게 댓글에 올려주고 계십니다. 이 사건 직접 취재하고 있는 김태현 기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김태현입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사실 김태현 기자를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셨어요. 도대체 감사합니다. 이거는 무슨 사안인 것이냐. 네. 그러니까 최근에는 워낙 의혹들이 계속 터지고 있어서 사건의 실체를 알고 싶어하는 애청자 여러분들께서 이러저러한 얘기들을 많이 올려주고 계시는데요.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대남 사건부터 다뤄보도록 하죠. 네. 김대남 씨와 관련해서 강원도 3인방이라는 제목을 저희가 붙였는데, 네. 실제로 김대남 씨가, 강원도 강릉 출신이에요. 네. 그래서 이 사건 이제 취재가 쭉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보면 녹취록 파문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 딱 보면서 원래 이 사건 같이 취재했던 당사자 중에 한 분이시죠? 일단 뭐 같이 취재한 건 아니고 네.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제 취재가 시작이 됐죠. 왜냐하면 이 김대남 이제 비서관으로 제가 칭하겠습니다. 전 직무대리 일을 했기 때문에 비서관이 이제 강릉 출신이고 이명수 기자랑 저랑 둘 다 이제 삼척 출신이에요. 네. 그래서 영동 라인이라고 영동 라인. 네, 약간 영동 그렇게 이제 라인. 얘기했었는데. 예. 그래서 초반에 처음에 이제 김대남 비서관을 알게 된 게 되게 우연찮은 기회였어요. 거기서 이제 이명수 기자도 같이 이제 알게 됐고, 그래서 그때 이제 처음 안면을 트고 취재는 각각 진행했던 거죠. 그게 언제인 거예요? 벌써 그러니까 처음 통한 게 작년 10월, 11월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1년 정도가 된 거죠. 네. 네. 근데 이제 이게 뉴스버스가 아니라 저널리스트랑 예. 그리고 서울의 소리가 보도할 때는 예. 뭐 장인수 선배라던가 이명수 선배 둘 다 굉장히 저랑 친하긴 하지만 저한테 뭘 보도할 건지 전혀 이제 그러니까 얘기를 안 해준 거예요. 기자들이 그렇죠. 네, 예. 뒷뜸도 안 해주셔가지고 몰랐어요. 처음에는 이제 모르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다가 네. 내용을 듣다 보니까 야, 이거는 이 사람이 김대남이라는 사람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도 대통령실 내부에 있던 사람들이 윤석열과 한동훈 또는 이제 김건희와 윤석열 네. 또는 이제 김건희라는 사람의 그 권력 이런 것들이 어떻게 어디에서 시작되고 어디에서 나오고 있는지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뒤에 제가 그간 이제 통화했던 녹음 파일들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일단은 뭐 한동훈 그 당시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그리고 이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실 내부에서 어떻게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지 등이 이제 담겨 있어서 이건 이제 보도는 항상 타이밍이 중요한 거고, 그렇습니다. 타이밍을 놓치면 더 이제 많은 취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까야겠다라고 결심을 했던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해서 이 두 포인트에 주목을 해서 보도하기로 결심을 한 거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첫 번째 나온 것이 그 김대남의 녹취록이 또 하나 나온 거예요. 뉴스버스를 통해서 보도가 된 건데, 네.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에게 무릎을 꿇었다. 이런 내용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라고 저희가 알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김대남 비서관한테는 이 언론 보도가 나올 때마다 전화를 해서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1월 26일, 올해 1월 26일자 이제 보도가 나온 걸 보고 제가 전화를 해요. 1월 26일자에. 왜냐하면 1월 16일부터 21일 사이에 서천화재 현장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만나기 전 상황을 보면 대통령실이랑 그리고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사이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맞습니다. 네, 마리 앙뚜아네트 얘기가 나오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의 경로 그리고 그 밖에 이제 안 좋은 시그널들이 보이고 있었는데 뜬금없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서천 화재 현장에서 만나서 그렇죠. 폴더 인사하고 예. 어깨를 툭툭 치고 그렇죠. 그리고 그 현장에서 20분 가량 이제 현장을 보고 그리고 둘이 같이 기차 KTX 타고 타고 올라왔죠. 올라와요. 예. 그러면 이게 이제 희한한 거예요. 그렇죠. 맥락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면
둘 중에 한 명이 뭔가를 사과를 했다거나 아니면 이 봉합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언론 보도가 나오지 않았죠. 심지어 이 대통령실의 그 당시 이관섭 비서실장이 비대위원장 그만하고 내려와라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맞아요. 그래서 한동훈 뭐 기자회 네, 얘기하잖아요. 비대위원장이 네. 이제 자기가 그런 그 얘기를 들은 거는 맞다고 부정 안 합니다. 네. 여기까지 상황을 보면 절대로 서천 화재 현장에서 만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전화해서 물어봤죠. 왜 어떻게 이제 이렇게 만나게 된 거냐 그랬더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무릎 꿇었어. 그 김건희 여사에게 사과했어. 김건희 여사에게. 예, 사과했어. 그래서 아니 무릎 꿇었다는 게 어떤 이제 그냥 뭐 예컨대 그냥 관용적인 예 표현이다. 관용적인 표현입니까? 아니면 진짜 무릎을 꿇은 겁니까? 저도 이제 그 부분을 좀 더 확인을 하고 싶었는데 예. 그걸 확인하려면 이제 뭐 한남동 공간이라던가 대통령실에 이 출입했던 기록을 찾아야 되는데 예. 그게 이제 접근이 불가능한 상황이니까 일단 저는 그때 이해를 하기로는 아 이게 이제 관용적인 표현으로 대통령실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네.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무릎 꿇었다고 생각할 정도로 제대로 사과를 했구나라고 이제 저는 판단을 했던 거죠. 근데 이제 그러면 이관섭 비서실장은 왜 찾아와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사퇴하라고 얘기를 하나? 네. 그러니까 이 김대남 비서관의 그 주장이긴 합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모르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김건희 여사에게 사과를 했는데 대통령 비서실장은 몰랐다는 그 자체를 거예요. 몰랐다. 네, 예. 그래서 그때 찾아와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열받았던 것 같다라는 취지로 저는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내가 사과할 거 다 사과했는데도 이관섭 비서실장이 다시 와서 시점의 차이가 있어서 미리 사과를 했는데 이관섭 실장이 찾아와서 그만두라고 하니까 이건 또 뭐냐 이렇게 해서 화가 났다. 네, 그런 이제 맥락으로 저는 설명을 해줬다는 거죠. 김대남 행정관이. 그렇죠. 해석도 제가 그렇게 하고요.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판단을 했던 건 대통령실에 공식 보고 라인과 비공식 보고 라인이 따로 있구나. 그래서 이관섭 비서실장은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하고 보고받고 뭐 어떤 이제 일정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관리할 텐데 네네. 그런 것도 모를 정도로 이 그 보고 라인이 지금 엉망진창이구나라고 제가 그때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그럴 수 있겠네요. 왜냐하면 이관섭 실장은 공식 골간 라인에 있고 그리고 뭐 어떤 라인을 통해서 접촉이 있었기에 뭐 직접 뭐 보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네. 김건희 여사하고 관계를 풀었기 때문에 서천 화재 현장에 직접 나와서 폴더 인사하고 끝낸 거다. 네. 근데 당시에 나중에 이제 추가로 나온 얘기를 종합해 보면 뭐 문자 익십 논란 이런 것도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무렵에. 그러니까 뭐 사과하겠다 어쩌다 이제 이게 사실 다 따지고 보면 이제 공천과 관련된 의혹으로 이제 수렴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건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김대남 전 행정관에 따르면 핵심은 김건희 여사에게 무릎을 꿇었다. 사과를 네. 분명히 한 거다. 근데 이제 이게 계속 그 촉발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윤한 갈등은. 그 윤한 갈등이 그때 시기마다 단절이 됐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하나의 사건이 끝나고 나면 또 다른 사건에서 두 사람의 갈등이 불거지고 네. 또 다른 사건에서 갈등이 불거져서 이렇게 커진 게 아닌가. 왜냐하면 이 김대남 비서관이 설명을 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그 윤한 갈등이 그 봉합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던 시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봉합이 된 이후에 또 다른 갈등이 생겼고 그 갈등이 이 국면마다 이제 어떤 뭐 누군가의 뭐 양보라던가 이해가 없으니까 이런 사건이 계속 발생을 해서 지금 이 상태가 된 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김대남 행정관이 근무하던 시기는 총선 훨씬 이전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이후에 벌어졌던 상황인데 김대남 행정관은 어떻게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소상히 알고 기자에게 설명을 해줄 수 있었을까요? 일단은 김대남 행정관이 10월 25일자로 아마 사직을 한다라고 이제 보도가 나왔을 텐데 네. 실제로는 그보다는 조금 더 있었습니다. 대통령실에. 예. 예. 언제까지 있었던 거예요? 정확하게는 제가 그 날짜를 그때 물어봤었는데 예. 그걸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아마 11월 초까지는 있었을 것으로 지난해. 예. 그 정도까지 있었고 그리고 1월 달에 이제 총선에 출마를 하겠다고 하면서 이제 저랑 그러니까 나온 이후에 저랑 통화를 했던 건데 예.
대통령실 내부 관계자들끼리는 여전히 이제 소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물어봤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번 총선 때 한동훈 비대위원장 사진을 걸 거냐, 윤석열 대통령 사진을 걸 거냐 이런 예. 것도 물어봤었거든요. 그 저기 김대남 씨에게 예. 그 용인에 가서 처인구에서 누구 사진 걸 거냐. 예. 예. 근데 그때 이제 여사한테 찍히면 안 된다라는 얘기들을 하거든요. 근데 그 여사한테 찍히면 안 된다라는 게 그냥 관용적인 표현이 아니라 대통령실에서 나온 사람들과도 여전히 네트워킹이 되고 소통이 되고 있었던 사람, 그 대통령실과 대통령실에서 나온 사람들 소통하고 있었다라고 저는 그때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때 뭐 김대남 비서관은 결국은 이제 선거 현수막을 못 달게 됐지만 이원모 그 전 검사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찍은 사진을 올렸다가 나중에 내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진 자체를 안 올렸어요. 그 다음에. 예. 그러니까 이게 의미하는 바가 이 김대남 비서관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 이제 다른 출마자들, 대통령실 출신의 출마자들이라던가 대통령실 그 소속이었던 사람들은 여전히 이제 그런 끈이 유지가 되고 있었다라고 저는 그때 봤었거든요. 그런 일련의 상황들을 보면서. 네. 뭐 혹시 단톡방 같은 것도 있고 그렇다고 봐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다고 예.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실시간으로 정보 소통이 가능하니까. 네, 그래서 아니 만약에 이제 대통령이 본인이 이제 직접 연락을 하거나 아니면 김건희 여사가 본인이 직접 연락한 게 아니라면 누군가를 통해서는 해야 될 텐데 그 한 사람이 그렇게 다 전달을 할 수는 없다고 저는 봤어요 그때. 네. 그래서 단톡방이나 이런 것들이 존재를 했고 예. 그리고 그런 이제 단톡방에서 서로 정보 공유를 하고 그런 것들이 있다고 저는 그때 그 취재하면서 인식을 했었기 때문에 네. 예, 그거는 아마 만약에 이제 조금 더 저한테 시간이 주어졌었다라면 그런 것까지 조금 더 취재가 됐을 텐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 김대남 전 행정관이 소위 이제 강원도 네. 영동 라인 이제 후배들에서 서울의 소리 이병수 기자 그리고 이제 김태형 기자하고 별도의 라인을 이제 구축하면서 정보를 좀 주면서 이런 내용 저런 내용 취재해봐라 뭐 이런 건데 그 이병수 기자의 경우에는 실제로 그 경선 과정에서 기사를 그거를 뭐 보도사주, 뭐 공격사주 이렇게 불리는데 뭐 이런 태도가 있었단 말이죠. 혹시 김태형 기자에게도 김대남 전 행정관이 뭐 이런 기사 좀 써줘라거나 이런 부탁을 한 적이 있습니까? 있죠. 있죠. 이 네. 얘기도 처음 나온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기사 청탁을 했단 말이죠, 김대남 씨가. 그러니까 상대 후보 또는 이제 이원모 그 후보에 대해서 네. 취재를 좀 해줘라고 이제 그래서 취재를 들어가면은 보통 예. 이제 뭐 전화 통화도 하고 찾아가기도 하잖아요. 예. 뭐 그런 것들을 좀 부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뭘 취재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 상대 후보에 대한 의혹들, 약점. 네, 그런 네. 것들을 그리고 그 시기에 제가 녹음한 파일도 있고 녹음 못한 내용들도 있는데 머릿속에 있는 것들은 있거든요. 네. 근데 뭐 녹음을 안 해놨으면 그거를 이제 제가 직접 다 말하기는 어렵고 일종의 이제 상대방 후보가 이 출마하기에 좀 어려운 상황 예, 그런 취재를 해달라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뭐 상세하게 다 사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상세하게 말씀은 못 하시겠지만 핵심은 어쨌든 이원모 후보 입장에서는 이거 이런 문제 때문에 신경 쓰여서 출마를 주저하게 만드는 그런 내용의 취재를 좀 요청하는 이런 거였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뭐 핵심 취재원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 취재원들이 주는 소스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소스들을 가지고 이제 취재를 시작을 하는 건데 뭐 그 사람이 주는 거라고 네. 100% 이제 믿을 수 있는 건 그렇죠. 아니니까요. 그걸 근거로 해서 취재를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여전히 이제 김대남 그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그 취재원으로서 제가 조금 더 좀 보도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좀 고민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제가 기존에 이제 취재하던 것들이나 아니면 이제 이 사람을 통해서 들었던 내용들이 취재를 해서 더 가치 있게 또 크게 내보낼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이 사람을 이렇게 소비하고 나면 결국은 이 사람의 말만 남는 거라 네. 그래서 조금 더 취재를 하고 이 내용을 남겨둘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 취재원이 이렇게 그 모든 그 사건의 중심에 서는 경우가 거의 없어서 네.
이거는 어쩔 수 없다 판단을 했던 거죠, 제가. 사실 기자들 입장에서는 특히 이제 진보 언론 입장에선 보수 정부기 때문에 네. 취재원이 상당히 귀한데 그 중에서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고 권력 내부를 들여다보고 있고 그분은 굉장히 중요한 취재원이죠. 기자들 입장에서 그렇죠. 보자면. 근데 네. 그분이 어쨌든 한동훈 대표와 관련해서는 이런 얘기를 해줬고 네. 김건희 여사가 실제로 대통령실 안에서 어느 정도의 권력 행사를 하는지 네. 그 대목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를 해줬습니까? 제가 예. 직접 좀 물어봐요. 네. 그러니까 왜 제가 그때 물어봤었냐면 예. 그 당시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예. 이제 보수 인사 대통령실에 메신저처럼 보였던 분들이 몇 분이 계세요. 예를 들면 심평 변호사, 심평 변호사. 아니면 이제 석동현 예. 변호사라고 표현을 하면 될까요? 아무튼 그분, 민주평통 사무총장. 네. 예. 그분들이 언론 보도에서 너무 이제 많이 보여서 네. 이분들은 대통령실이랑 무슨 관계가 있냐라고 이제 물어봤었거든요. 네네. 그랬더니 이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대통령실이랑 크게 관련이 없는 사람이라고 설명을 했고, 예. 그러면 대통령실 내부 구조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라고 이제 제가 물어봐요. 예. 근데 그게 이제 4월 16일이에요. 총선이 끝난 직후. 네. 4월 16일이니까 일주일 정도가 지났을 때죠. 근데 그때 이제 김대남 비서관이 저한테 했던 얘기들이 뭐냐면, 제가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대통령실 내부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냐? 그랬더니 이제 용산에 십상시 같은 사람 몇 명 있다. 용산의 십상시? 네, 십상시 같은 사람 몇 명 있다. 예. 이번에 당선된 뭐 조모 씨, 그리고 뭐 강모 씨, 그러니까 제가 실명을 밝히면 좀 예.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이름들을 좀 소송의 여지가 저희가 소송 많아가지고 네. 요새 재판 다니라고 힘들어요. 예. 그래서 그래서 이런 실명은 하지 분들, 마시고. 예. 심지어 김대남 비서관이 이제 직무 대리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 밑에 있던 네. 분이거든요. 근데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까지도 아무것도 아닐 정도로 다른 라인이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김건희 여사하고 네트워킹을 만들어 놓고 예. 스크럼을 짜고 예. 이 사람들을 통해서 김건희 여사가 영향을 끼친다라는 설명을 해주거든요. 그러면은 일단 체크를 해보자면 김대남 씨는 십상시는 아닌 거네요. 그렇죠. 네, 이분은 십상시가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실 안에 어떤 십상시 같은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여사 중심으로 스크럼을 짜고 있어서 이 사람들이 모든 걸 다 컨트롤한다. 이를테면 앞서 이제 말씀 주신 대로 이건섭 비서실장은 십상시가 아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모르고 가서 한동훈 대표한테 얘기했다가 또 문제가 된 이런 건데 근데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면 4월 16일에 예. 그 보도를 보시면 어떤 보도들이 있냐면 네. 대통령실 발로 박영선, 양정철 국무총리실에 나오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대통령실 발로 그런 얘기는 없다. 맞아요. 이런 얘기를 해요. 맞습니다. 엄청 이제 왔다 갔다 논란이 컸습니다. 예, 서로가 대통령실의 말을 대통령실에서 부정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데 그 이후에 정진석 비서실장이 뭐라고 하냐면 대통령실의 참모진들은 보좌진들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정치는 대통령이 하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내부에서 대통령보다도 더 말 많고 정치라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김대남 비서실장한테 비서관한테 제가 물어본 거고, 네. 그 김대남 비서관이 얘기를 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제 박근혜 정부부터 있었던 이 대통령실 내부의 인사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아마 이제 늘공인 것 같아요. 여기는 명확하게 사람의 이름을 듣지 못했으니까요. 네네네. 늘공이라고 할 수 있을지 어공이라고 할 수 있을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나이가 많지 않은 김건희 여사보다는 어린 이 정치인들이 이제 또 스크럼을 짜고 이분들이랑 같이 이제 네트워킹을 형성하고 있다. 그런 얘기들을 해요. 예. 잠깐만, 너무 충격적이어서 네. 저희가 십상시는 박근혜 국정농단 때 들어봤던 말입니다. 네. 예, 소위 이제 십상시들이 박근혜 대통령실, 당시에는 청와대죠. 청와대 전체, 그래서 문고리 3인방 네.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도 여전히 김건희 여사를 중심으로 해서 십상시와 문고리 몇 인방 이런 게 있다고 봐야 됩니까? 그게 5인방이에요? 그렇게 이제 설명을 제가 들은 거고요. 예.
그래서 제가 다시 물어봅니다. 예. 그러면 지금 대통령실 내부 권력 구조는 예. 김건희 여사가 제일 세고 그 당시에 13억 몇 명 있고 그런 거냐 그랬더니 예. 그렇지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몇 명의 인사들을 더 이제 얘기를 해주는데 예. 일종의 명단을 얘기를 해줬다는 거죠, 김대남 씨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디에 출마했던 누구 그리고 당선된 누구 이런 예. 사람들인데 살펴보면 전부 다 양지예요. 양지로 갔어요. 예, 국민의힘의 양지. 그러니까 TK 지역에 간 사람도 있고, 예. 그리고 이제 강남 쪽에 좀 서울. 유리한 예. 서울에 유리한 지역에 간 사람들도 예. 있고,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당선은 못 되더라도 공천은 좋은 곳에 받은 사람도 있고, 예. 그리고 누가 봐도 그냥 가면 당선되는 곳에 공천을 받은 사람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이 4월 16일이라고 하면. 네. 이 김대남 비서관이 이제 이원모 비서관한테 밀려가지고 이미 이제 자기는 총선 출마는 좌절이 됐고 그렇죠. 그 결과를 본 뒤거든요. 근데 용인은 양지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해줘요. 용인은 처인구는 양지라서 이게 어떻게 음지라고 할 수 있냐 뭐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전에 이제 줄곧 당선을 했던 지역구. 예. 근데 그 당시에는 강남으로 가려고 했던 이원모 검사를 그러니까 비서관을 예. 이제 용인 처인구로 보내는 거는 음지로 보내는 거다라는 그런 약간 이제 그런 프레임을 만들어서 있었죠. 예. 근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게 이제 그 이원모나 아니면 이제 다른 사람들 몇 명 사람들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뭐 강모 씨라는 사람은 대통령실 들어갈 때부터 이미 그냥 좋은 자리를 받고 들어갔고 그리고 나갈 때도 총애를 얼마나 받았는지 2계급 승진을 하고 갔다. 근데 그 당시에 대통령실의 문제가 뭐였냐면 1년 6개월 거의 2년 가까이 됐는데 승진한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게 이 사람의 이제 그 김대남 비서관의 약간 그 불만 사항 같은 거였거든요. 왜냐하면 적당히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 나가주면 또 승진을 하고 이런 구조가 돼야 되는데 인사 적체가 돼 있으니 아하. 예, 그 승진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그 이뻐하는 사람은 2계급 승진을 시켜갖고 내보내준다라는 네. 거에 대한 불만이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누구는 2계급 승진시켜서 뭐 좋은 양지로 혹은 또 당선이 이제 보장된 곳으로 보내고 누구는 승진을 안 시켜주고 일종의 대통령실 안에 차별이 존재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와 가까운 사람 혹은 또 십상시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들과 그 밖의 비서진들이 구분되고 갈려져서 일종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됩니까? 차별이 있었다. 그렇죠. 정말 이런 수준이었군요. 에? 그리고 그 대통령이 예전부터 같이 일했던 사람과 같이 일하는 것을 좋아하고 검사 출신들, 예 그런 분들이나 예. 아니면 이제 수사관들, 예를 들면 그 표현을 좀 빌리자면 이제 예. 술친구들 술친구? 네, 그러니까 그 대통령의 술친구요? 예,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 중에 예. 그 뭐 면면을 살펴보면 야, 이 사람은 취재를 해보면 이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 원래 술친구야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저희들도 그런 얘기 좀 듣습니다. 예, 예. 근데 그런 사람들이 예. 중용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중용을 받고 이제 처음부터 약간 이제 막리를 시키는 사람들, 그러니까 가깝지 않고 좀 거리가 있는 사람들은 끝까지 그냥 차별 대우를 받다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그 불만 사항이 있었어요. 이게 지금 뭐 봉건 시대 왕조 국가도 아니고 대한민국 그리고 21세기에 선진국 대열에 올라 있는 대한민국 대통령실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기겁할 노릇이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래서 그렇죠. 김건희 여사가 그러면 그 십상시를 통해서 대통령실 전체를 좌우하고 있다라는 게 김대남 씨의 증언이라고 봐야 돼요? 인식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인식, 예, 네. 대통령실의 인식. 네, 대통령 그 김대남 비서관의 인식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예. 이게 확인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네트워킹이라던가 이런 이제 지배라던가 이런 것들은 그 실제로 우리가 물리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내부에 있는 사람들의 인식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내부에 있는 분이 그렇게 인식을 했다고 한다면 실제로 어느 정도의 그 움직임이 있었다라고 전 보고 이제 판단을 했던 겁니다. 자, 십상시 10명이에요? 몇 명이에요?
십상시는 그 옛날에 더 많아요? 삼국지의 그 10명을 얘기하는 건데 10명 넷이 얘기하는 예. 건데 그 정도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냥 그 정도로 가까운 사람들을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 김건희 여사가 그 십상시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업무를 지시하고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왜냐하면 명태균 씨도 오늘 동아일보 인터뷰를 보면 자기도 뭐 시키는 일 안 한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분이 이제 그 십상시 멤버는 아니겠죠. 이 사람은 밖에 있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히 그 사람들이 뭘 하고 있다라는 것은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김대남 씨가.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혜택을 받고 나갔다 정도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조금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이제 아무리 얘기를 들어도 그 시기에 별로 중요한 사안이 아니면 이게 그냥 넘어갈 때가 많거든요. 취재를 하다가도.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중요한 타이밍이 딱 맞아 떨어지면 그 발언들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시점이 오는데 그때는 사실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문제가 이렇게까지 나올 거라고는 상상을 제가 못하고 있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왜 대통령실 내부에서 이런 이상한 움직임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이냐. 그래서 그 맥락을 이해하려고 제가 물어봤던 거라서 그 사람들이 어떤 지시를 받아서 어떤 일을 했는지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그 김대남이라는 그 목격자인 거죠. 그렇죠. 예, 대통령실 안에 있던 어떤 그 김대남이라는 목격자가 실제로 대통령실 돌아가는 상황을 목격하고 이런 일도 있고 아무개는 이런 특급 대우를 받고 아무개는 차별을 받고 이런 상황을 쭉 보다가 이제 진보 언론 매체들한테 관련된 소스를 제공을 하고 취재를 본인도 있으면서 부당함을 느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자기도 이렇게 헌신했는데 결국은 이원모 전 비서관에게 밀려서 일찌감치 용인에 가서 터를 닫고 있었지만 끝내 낙하산 이원모를 이기지 못하고 본인은 공천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불공정함을 강원도 후배이자 또 그 진보 매체에 있는 후배들은 또 제대로 취재를 할 거라고 판단해서 이러저러한 소스를 주고 당신들이 좀 취재해서 진실을 좀 밝혀줘라고 당부를 한 셈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김대남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정치인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때묻지 않아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그 이태원 참사 1년이 지나고 나서 대통령실 그 누구도 사과 안 하고 책임 있는 사람들도 그 책임을 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근데 이분은 대통령실 소속인데 몰래 혼자 이태원 참사 추모식 갔다가 거기서 추모를 하고 이제 민주당 정치인들이 민주당 정치인들이 거기서 김대남 이제 만난 거예요? 보기도 했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대통령실에 대한 엄청난 분노가 있을 때라 이분이 이제 거기서 그러니까 아무런 어떤 안전 장치가 없기 때문에 혹시나 사고가 날까 싶어서 그날 좀 일찍 빠져나왔다는 얘기까지 제가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치인으로서 어떤 실익을 따지기보다도 저한테 설명했던 것도 사실은 이 비상식적으로 진행되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취재를 하고 문제 의식을 갖고 이제 질문을 하면 그에 대해서 그냥 명확하게 설명을 해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말을 100% 신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언론 보도가 나오거나 아니면 이제 그 언론 보도의 맥락이 부족할 때 그 내용을 물어보면 그 내용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이제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설명 정도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 상황과 정황과 그리고 그때 당시의 맥락을 합쳐보면 이 사람의 말을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은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목격자 김대남 씨가 그러니까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이명수 기자의 녹음 파일을 들어보면 김대남 씨의 관심은 오로지 김건희 여사에게 잘 보여서 본인의 입신양명을 위해서 공천받아서 출마해서 국회의원 되려고 이제 그렇게 본인 스스로는 애쓰고 있는 건데 중요한 포인트는 그 대통령실의 권력 구조가 김건희 여사 위주로 편제가 돼 있고 사실상 모든 중요한 결정은 김건희 여사 중심으로 되고 있다. 이거인 것 같은데. 그렇죠. 그리고 설명했던 것들 중에 제가 이제 기억에 가장 크게 남는 게 뭐냐면
김건희 여사 이슈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왜 이렇게 우왕좌왕하냐 제가 그런 것들을 물어봤었거든요. 네네. 근데 컨트롤 타워가 없다는 거예요. 네? 컨트롤 타워가 없다. 컨트롤 타워가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사건, 예. 그리고 디올백 사건, 예. 그리고 일련의 그 여러 이제 의혹들 이 중에 하나를 주면 나머지를 다 줘야 되기 때문에 사과를 하지 못한다. 그에 대한 결정이 없다. 그래서 대통령실이 처음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사과를 했으면 상황이 이렇게까지 오지 않았다라는 인식이 있어요. 근데 그건 제가 봤을 때는 김대남 비서관뿐만 아니라 대통령실 내부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좀 초반에 대응을 제대로 꼼꼼하게 그 전략적으로 했더라면 문제가 이렇게 커지지 않았을 수 있었을 텐데 초반 대응을 잘못하고 실기하고 우왕좌왕하면서 결국에는 상황이 악화되는 악화일로를 걷게 되는 지금까지 이렇게 오게 되는 건데 여기에는 김건희 여사를 컨트롤할 컨트롤 타워가 없다 이 얘기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러면은 대통령실에서 있는 모든 상황 사실은 지금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최대 리스크가 김건희 리스크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최대의 리스크인 김건희 리스크를 방어도 못하고 대응도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좌불안석 가운데 막 행동이 막 이상한 이유는 아무도 김건희 여사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이 얘기네요. 사실은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죠. 예, 그 저희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김대남 비서관의 이 주장이긴 하지만 그 저희도 이제 회사를 다니고 그럼 내부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어떻게 퍼지는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장윤선 선배나 뭐 그 장윤선 선배가 출연했을 때 그 출연자랑 네. 만약에 이제 방송이 끝나고 나서 작은 사소한 말다툼이 있었다 이렇게 되면 어떤 말다툼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직원들은 다 알아요. 그 기류를 알죠. 당연히 알죠. 예. 근데 그런 이제 대통령실 내부는 그런 게 더 심각하잖아요. 왜냐하면 권력의 향배에 따라서 내가 여기에 남을 수도 있고 네. 내가 밖에 나가서 뭘 할지 모르는 거니까 그럼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인지를 하고 있었다면 이 내부에서는 그럴 만한 그 움직임들이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네. 그럼 대통령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김대남 씨는 대통령에 대해 아니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을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 국정 운영에 최종 책임자로 뽑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김대남 씨 증언에 따르면 목격에 따르면 운영은 김건희 여사 위주로 돌아간다는 건데 그러면 윤석열 정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뭡니까? 대통령에 대한 설명은 거의 안 하는데 이제 제가 들었던 얘기들 중에 재미있는 얘기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검사 시절부터 네. 술을 잘 먹고 호탕한 사람으로 이제 그 평을 받고 있는데 네. 실제로는 친한 사람들이랑만 친하고 그리고 그 뭐랄까 자기랑 좀 각을 세우거나 사이가 안 좋으면 안 본다는 거예요. 대통령실 안에서도 예, 그래서 일하는 사람들만 일한다. 이제 그 얘기가 괜히 나왔던 게 아니죠. 그러면 네. 참 기가 막힌데 대통령이 대통령실 전체를 관장하면서 모든 각급 그 비서진들을 골고루 만나면서 소통하면서 상황을 챙기고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진언하는 사람도 없겠지만 네. 혹여라도 누가 그런 얘기를 했다면 안 만나고 그쵸. 지금 네. 밥 안 먹고 한동훈 대표하고 밥 안 먹고 뭐 이런 거랑 비슷한 상황이 사실 그 맥락이 그렇게 설명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게 대통령실 안에서도 고스란히 똑같이 이러고 있구만요. 그렇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언을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이제는 안 남은 걸로 이제 보이거든요. 왜냐면 그 나간 이제 총선 출마해서 그 자리를 잡고 의원이 된 사람들 중에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언을 할 수 있었던 사람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전부 나가버리면서 사실은 이제는 좀 더 어려워진 상황이 아닌가. 예.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힙니다. 네. 그러니까 일테면 그 호방하고 호탕하고 술도 잘 마시고 막 이렇게 모든 사람들과 어울렁더울렁 하면서 이제 공정하고 바르고 그런 강직한 나라를 만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사람들이 윤석열 후보에게 당시 투표를 많이 했었던 건데 어제 오늘 드러난 명태균 씨 인터뷰 그다음에 강혜경 제보자 강혜경 씨 인터뷰 그리고 오늘 김태형 기자께서 설명해 주신 내용들을 종합을 해보면 이 정권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누구에 의해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가 그 일단이 좀 드러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오늘부터 이제 국정감사가 시작이 되는데 국회 안에서도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이슈를 세게 다룰 걸로 보입니다. 네. 전반적으로 저 국회 상황 뭐 취재를 하시니까요. 봤을 때 이번 국감에서 가장 세게 이슈가 될 걸로는 뭐 김건희 여사 수많은 이슈가 있는데 그 중에서 뭐라고 보십니까? 전 도이치모터스 사건. 이 건은 사실 이제는 좀 애매해진 게 지금 계속 언론을 통해서 검찰이 이제 여론을 보는 것 같아요. 네.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줄 수 있다라는 내용들이 계속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 말은 사실 예전에 이제 특수부 검사들의 특징 중에 하나라고 전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이게 무혐의를 줬을 때 네. 그리고 그 기소를 했을 때 이 이제 여론을 본 다음에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옛날에 이제 2019년 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보도가 나올 때도 그렇고요. 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보도가 나올 때도 그렇고 기소를 할까 말까 고심 중 예. 아니면 이제 뭐 분수령 예. 아니면 이제 기소를 놓고 검토 중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보도가 나왔었는데 실제로는 그 뒤에 한참 뒤에 하거나 아니면 그 혐의는 또 빼거나 그랬었거든요. 근데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사실 무죄를 주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무혐의를 주기가 어려운데 지금 언론의 그 설명을 보면 김건희 여사를 기소할 스모킹건이 없어서 기소하기 어렵다. 김건희 여사의 주장을 뒤집을 만한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에서 주가 조작 선수들이 이 주가 조작을 할 것을 미리 알았다라는 것을 증명할 방법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요. 방조범의 경우에는 이번 이제 도이치모터스 공범들의 그 판결에서 어떤 내용들이 나왔냐면 이 통장을 활용당했다라는 주장 그 해명을 대통령실에서 한 적이 있는데 통장을 활용당했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주가 조작을 한다는 미필적으로 그러니까 활용될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인지한 것만으로도 방조범의 혐의는 성립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애초에 차명을 그러니까 내 통장을 딴 사람한테 맡겨갖고 주식을 하게 만드는데 그러면 거기서 내 통장을 이용해서 뭘 할 줄 알고 그걸 맡깁니까? 주가 조작이 발생할 수 있다는 가정을 하고 그 가능성을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만약에 검찰에서 무혐의를 준다라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제 나중에 특검으로 번졌을 때 이 무혐의를 준 검사들마저도 직무유기 또는 직권남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을 바라보는 그 이제 국정감사나 아니면 이제 국민들의 눈을 막 벗어나기는 힘들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뭐 보수지들도 앞다퉈서 김건희 여사 이슈를 좀 쓰고 있고 윤 대통령의 어떤 결단을 촉구하는 그리고 어제는 또 한동훈 대표가 친한계 20명을 별도로 만나서 만찬을 하면서 세를 좀 과시한다? 뭐 20명으로 과시하는 건 좀 그렇지만 어쨌든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는 좀 어떻다고 들으십니까? 일단 어제 친한계 의원들 20명 정도 만난 거는 이거는 이제 그 세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거잖아요. 네. 그간 뭐 한동훈 이제 대표가 불러도 등산 관련 사람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거는 사실이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사실이 아니더라도 그런 얘기가 돌았다는 것 자체가 한동훈 대표의 영향력이 적다라는 것을 방증하는 그런 얘기들이었기 때문에 실은 의구심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8명 정도만 이탈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8명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회의적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20명이 모였다라는 것은 이제는 우리가 그러니까 20명이라고 하면은 이제 비교섭단체 교섭단체가 될 수 있는 아마 그 숫자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 정도의 의원들이 모여 있다. 이렇게 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무리한 혹은 억지스러운 말들을 계속한다면 우리는 당을 깨고 나갈 수도 있다라는 신호를 좀 보여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동훈 개 의원들 20명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리고 저는 김대남 비서관의 녹음 파일이 너무나도 한동훈 그 대표에게는 유리하게 작용했다고 봐요. 그렇겠죠.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가 그렇게 무릎 꿇고 사과까지 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면 한동훈 대표에 대한 어떤 약간 일종의 대통령실에 이제 내리 깔고 보는 그런 인식들도 있는 거라고 좀 봐서
한동훈 대표 주변의 그 의원들도 야 이건 아닌데 싶은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김대남 전 행정관에 대해서 그 나경원 전 네. 후보죠, 대표 후보 그리고 지금 이제 국회의원인데 나경원 의원이 이제 감싸고 나서니까 그에 대해서 또 친한계 쪽에서 공격을 하고 있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친한과 친윤의 분화 가능성도 있지 않냐라는 전망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당연히 감쌀 수밖에 없는 그 게 캠프에 있었죠. 예, 한동훈 대표를 공격했던 예. 캠프니까요. 예,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 이제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캠프의 수장이었던 나경원 대표가 이제 또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오니까 뭐 감찰이라던가 이런 건 안 된다고 당연히 얘기해야죠. 하여튼 지금 더 심각한 것은 용산을 퇴직한 44명, 네, 예, 44명 전원이 금융공기업 등에 재취업했다는 게 이제 오늘 아침 보도입니다. 그러니까 김대남 씨 같은 낙하산 사례는 네. 지금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 이제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인데요. 제가 또 언론 보도에는 안 나오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예를 들면 이제 행정관, 비서관 정도 돼야지 나오는 이제, 거죠. 예, 나오죠. 그러니까 왜 얘기가 되니까요. 예. 언론으로서는. 하지만 그 밑에 있는 분들 중에도 예. 금융기관에 금융 이력이 없는데 가신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취재를 이미 그분들이 이제 정권 초기에 나간 뒤에 확인을 했던 분들도 몇 분이 계세요. 그래요. 네. 그거는 다음 시간에 또 와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지금 예. 김태형 기자가 취재할 게 너무 많아서 네. 예, 이제 앞으로 저희가 취재 편의점에서 모셔서 취재한 내용을 좀 들을 텐데 네. 실명은 지금 저희가 말씀은 못 드리 법률적인 문제 때문에 말씀은 못 드리지만 오늘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네. 김건희 여사 십상시가 대통령실 안에 존재한다. 그 사람들은 출마한 암흑에 뭐 출마 예정자인 누구 이렇게 특정이 된다. 물론 저희가 뭐 관련된 이름은 알고 있지만 공개는 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네. 또 혹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요. 관련해서 혹시 대통령실에서 반론하시고 싶으시면 반론권 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저희 프로그램 출연하셔서 반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